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요즘 부쩍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해외 외신들이 좀, 윤 대통령 표현을 확절하게 상당히 평가절하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얼마 전부터 CNBC도 그렇고, 대부분 한국 성장 모델이 잘못됐다. 특히 재벌 구조가 문제가 아니냐. 지금 현재 재벌 구조,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있느냐, 이런 것들. 아니면 선도까지 아니래도 뭔가 좀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퍼스트 티어라고 그러잖아요. 퍼스트 티어에서 논의될 만한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좀 평가절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은 한강변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해서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못 사는 나라가 살만해졌다, 이런 정도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기적이란 말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7번가의 기적이란 것도 있고, 그런 얘기할 때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폈네, 이런 얘기들은 그 나라가 세계 주도적인 국가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참 피죽도 못 먹던 사람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통 사람이 됐다, 이걸 의미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거든요. 기적.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넘사벽이란 말이 있잖아요. 넘사벽.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저기 반에서 50등 한 게 저게 10등이 됐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지. 완전히 넘버원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 거, 또는 라인강의 기적이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들을 때는 우리가 인류가 됐다, 이렇게 자평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땐 착각이에요. 기적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그냥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살만해졌다. 그러니까 성장 모델에서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걸 의미하는 거지. 그 이상,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는데 먹고 살만해지는 정도로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한 단계 더 나갈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정말 세계 넘버원 그룹핑이죠. 넘버원 그룹핑. 지금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미국. 또는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 프랑스, 이런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넘버원 국가들이에요. 그 넘버원 국가들은 그야말로 지난번에 G7 국가에서 우리가 초대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G7. G7을 치죠. 이탈리아하고 이제 스페인까지 들어가면 이제 G7이 되는데, 그 국가들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물론 우리가 스페인보다 우리가 낫지 않느냐, 또는 이탈리아보다 그래도 우리가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얘기고, 우리가 삼성전자가 있다, 이렇게 있다, 우리 얘기고, 결국 이제 이탈리아도 어떻게 보면 페라리라든지 이런 것은 넘사벽의 어떤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자동차 기술에 있어서 엔진이든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탈리아가 우리가 사실 무시하는 국가 피그라 그래가지고 유럽의 남부의 국가들 피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걸 이제 어떻게 남부 국가들이라 해서 우습게 여기지만, 이탈리아도 그래도 사실 상당히 선도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화학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피아트인가요? 그것도 이제 이탈리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파 로메로인가요? 알파오 로메로? 이런 것들도 이제 이탈리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현대차가 지금 대단해도 사실은 유럽에 있는 차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이렇게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한 두세 명이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유럽 국가를 넘어섰느냐, 아니면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됐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된 거예요. 예, 먹고 사는 정도. 근데 지금 이제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요소가 세 가지다. 저출산, 예? 그리고 이제 재벌 구조, 핵심 기술이 부재하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제 외신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이제 저출산이 왜 그러냐면, 보통 다른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막 2명, 3명 날 때도 거기는 1.5에 뭐 1명 반 놓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1명 반 나. 영국이라든지 독일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선진국이 됐다 그래서 갑자기 뭐 한 명도 안 낳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지. 30년 전에도 1명 반이었고 50년 전에도 1명 반이었어. 근데 우리는 뭐 30년, 50년 전에는 막 3명씩, 5명씩 놓다가 지금은 막 1명도 안 넣고 뭐 반명 놓고 이렇게 있다는 거지. 왜 그렇게 되느냐. 애를 안 낳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왜 애를 안 낳으면 노동인구가 줄고 그만큼 이제 국내 총생산이 이제 줄어든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애를 왜 안 낳느냐. 이게 사회적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낳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프로블럼이 지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가가 상당한 지금 어떻게 보면 발전의 챌린지를 맞이하고 있다. 근데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들은 우리를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뭐 변변한 대기업 같은 거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저출산이 아니에요. 애들을 그냥 잘 낳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사회의 어떤 그 국가나 사회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지니까 아이들을 놓고 이제 그걸 키운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식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어쨌든 희망이 있잖아요. 뭐 소위 얘기해서 사람이 있어야 결국은 뭐 소비도 진작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생산 인구도 만들어지고, 또 뭐 소위 얘기해서 그 사이에서 머리 좋은 사람도 생겨나서 최첨단 기술을 또 가지는 그 천재들이, 최첨단 기술을 또 만드는 천재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명을 낳는 집안에서 천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면 1명 낳는 집안에서 천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출산이라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도 꺾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뭔가 잘 될 수 있는 성장의 가능성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머릿수가 없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큰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저출산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이제는 뭔가 극에 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장 모델의 끝이다.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야 성장하는 거잖아요. 응? 기업도 그렇잖아. 야, 우리가 계속 내년에 몇 명 뽑을 거야. 응? 더 뽑을 거야. 이거 뽑을 거야가 뭐야? 뭐가 좀 필요하니까 뽑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내년에 뭐 없는데 채용 계획도 없고 이거 뭐야? 한상유지의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지. 지금은 먹고 살만한데 뭘 또 뽑아가지고 뭐 시킬 일이 별로 없다. 그건 뭐야?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그로스를 멈췄다는 얘기지.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거까지 먹고는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더 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어떤 비즈니스의 increase, 성장은 없다. 증가는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이 이제 뭔가 예측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대기업도 뭔가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 회사가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뭐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든 아니면 연구 투자를 하든 뭔가 하려고 해야 이제 사람을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하고 똑같이 국가도 저출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 자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그 자식들이 우리가 같이 뭐 소위 얘기해서 그 자식들한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어떤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것도 있고 본인들도 자식을 키울 만한 거에 빡빡한 거야. 빡빡한 거. 그러니까 자식한테까지 뭔가 줄 수 있을 정도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2명 낳아도 뭔가 자기도 행복하고 애들도 행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건데 그게 뭐 일반 국민들이 뭐 눈높이가 높아졌든 뭐든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니즈 국민의 니즈가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식까지 내가 벌어서 자식까지 먹여 살리고 걔네들한테 뭔가 충분한 눈높이의 니즈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저출산이 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은 성장 모델이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저출산 자체가 그런 의미인 거야.
애를 안 낳아서 뭐 소위 해서 국민들이 많이 줄어들고 인구가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출산 자체가 이미 조직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재벌구조는 또 왜 얘기가 나오느냐. 재벌구조도 결국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벌구조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뻗어나갔을 때는 그게 이제 우리가 같이 큰아들이 먼저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면 삼성 SDI, 삼성 SDS가 다 따라 나가서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해서 우산을 쫙 펼치듯이 낙수효과 딱 이렇게 해서 정말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됐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제 성장의 개념으로 재벌구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는 방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리스크를 얹지 않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재벌구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엔 재벌구조라는 게 뭐냐면 야, 큰형님이 나가서 전진해.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부산물들을 나머지 계열사들이 따라먹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이를 키우겠다는 개념, 공격적인 개념이었어요. 오히려 재벌구조라는 것이 공격적인 개념이었다고. 그래서 그만큼 대한민국 이 경제가 급성장하게 된 겁니다.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도 그거를 의도하는 것이 공격적일 때는 재벌구조에도 좋은 거야. 근데 지금 반대로 이게 수비적으로 가는 겁니다. 난 이게 삼성도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끝물이고 이제 삼성전자 말고 삼성 SDS, 삼성 SDI든 뭐 되게 좀 근근히 먹고 살만한 거 증권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이제 신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리스크를 걸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서 어떻게 먹는 것을 좀 더 최대한 합을 만들어내 보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자기가 단일 기업이었으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1등을 못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단일 기업이 아니라 재벌 구조니까 내가 1등을 못해도 삼성증권인 삼성 SDI가 먹고 살면 내가 좀 면피를 하고 어느 정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죽기 살기를 하겠어요? 죽기 살기를 안 하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죽기 살기로 안 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생기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구조 자체가 믿는 구석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양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도 모두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돌진해서 앞으로 나갈 때는 이 재벌 구조라는 것이 오히려 상당히 공격적인 느낌으로 갈 수 있지만 반대로 수비적으로 돼버릴 때, 이 재벌 구조를 수비적으로 만약에 바꿔버릴 때는 그 동기를 이때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스탑되는. 모든 그 산업들이, 그 신기술 이런 것들이 다 스탑돼 버리는 그런 현상을 만들 수 있다.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어떤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또는 SK온이 만약에 단일 기업이었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재벌 그룹이기 때문에 더 좋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계열사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못 벌더라도 다른 계열사가 많이 벌면 약간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상당히 안 좋은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너 경영자들이 죽기 살기 개념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 이제 수비적인 개념으로 가게 되게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 바로 재벌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핵심 기술의 부재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천재들도 많이 없고 저출산으로 그리고 재벌 구조라는 어떤 그런 것이 패시브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자꾸 이루어지면서 예전에 실리콘밸리 같은 게 왜 일어났어요? 죽기 살기로 애들이 밥도 안 먹고 연구 개발하고 이런 핵심 기술이 나오는 거지. 그냥 9시 출근해서 6시 칼퇴근하면서 어떻게 핵심 기술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스타트업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내가 대기업을 만들겠다 또는 정말 테슬라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꿈이 있어야지 핵심 기술이 생기는 거지. 전 대기업에서는 핵심 기술이 이제 계속 이게 폭포수처럼 나오는 게 어렵다고 봐요. 왜?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불가능성에 대한 어떤 도전 때문에 나오는 거지 지금 있는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현상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핵심 기술이 나오기가 어렵지. 어려워요. 그냥 몇 명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일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0에서
1,000만을 만들겠다. 뭐 빵원에서 내가 뭐 수천억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핵심 기술에 대한 욕망도 생기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뭔가 나이가 배팅을 거는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사실 이제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재벌 구조의 어떤 개념으로 딱 가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기술? 핵심 기술?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하나로만 돼 있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도 글로벌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 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대기업만 핵심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라는 것은 중소기업들이라 만드는 거예요.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거란 말이지. 예. 전체를 보면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작은 기술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원래는 저기 어디에 뭐 제일모직에서 제일모직 맞나요? 거기서 가지고 있던 기술을 제일모직이야 아니면 뭐야? 제일 뭔가 저희 그렇게 삼성 계열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제일모직에서 이제 왜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양극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그걸 에코프로한테 팔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핵심 기술인 것은 알고 있지만 본인들이 당장 돈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보딩 멤버들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핵심 기술을 에코프로한테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멀리 보면은 그게 만약에 에코프로가 아니고 일본 기업이라든지 대만 기업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핵심 기술이 지금 갖고 있어도 그걸 유지할 만한 어떤 그런 의욕이라든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부분들 지적해내고 있는 그 해외 외신들의 얘기가 이게 뭐 한 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랄까요 우리나라 뭐 저PBR이네 뭐 이렇게 주가가 뭐 저평가가 됐다 이런 걸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갑자기 팍 무너지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만은 두려운 것은 이제 일본이 지나간 잃어버린 30년을 뭐 잃어버렸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 거야. 일본이라는 나라 국민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와중에서도 그걸 버텨내는 와중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우리도 만약에 정말 지금 막 열심히 해도 다른 외국에서 봤을 때는 버티고 있네. 이런 개념으로 가서 결국은 너네도 한 20년 정제됐어. 뭐 잃어버린 20년, 30년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참 뭐 예전 같은 그런 그로스의 레이트는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지. 특히 이제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가 핵심 기술이 몇 가지 있잖아요. 일본은 뭐 반도체 부분에서 장비업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고 또 본인들이 소재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1등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30년이나 뭐네 이런 얘기 하는 것들도 결국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잖아요. 뭐 저출산 이런 것들도 그렇고 국내 경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디프레스 되고 또 재벌 구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은 뭔가 어떻게 보면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관료적으로 되는 어떤 부분들이 강할 것 같은 상황이 비슷해.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핵심 기술이 없는데 뭐 소위 얘기해서 2차 전지 같은 이런 건 있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막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잃어버린 30년을 했을 정도면 우리는 뭐 핵심 기술도 별로 없는데 근데 거기다 일본도 한 명은 나요. 일본도 1은 넘어. 근데 우리는 지금 0.67 이러고 있으니까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 일본 사회에 가지는 희망보다 한국인이 한국 사회에 가지는 희망이 훨씬 적다는 얘기야. 나는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들이 한국에서 잘 클 것이 너무나 걱정된다. 그러니까 0.6, 0.7로 나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1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 다 1 넘어요. 스페인이고 이탈리아고. 그러니까 1이 넘는다는 것은 내 자식을 우리 사회에서 키워서 한번 키울 만한 사회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세월이 훨씬 많았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꺾이는 거죠, 곡선이. 국가에 대한 사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안 꺾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꺾여가고 있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결국 기적이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커먼 스토리. 일반적인 그냥
스토리가 되는 어떤 상황으로 좀 전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저출산이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뭐 동물이고 사람이고 간에 뭘 안 먹으면 이제 죽잖아요. 뭘 안 먹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죽고, 응? 뭐 죽기 직전에 뭘 안 먹는다면서. 응?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이 저출산이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라는 거지. 예,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뭘 안 낳는다 이런 거 되게 위험한 시그널. 나 혼자 산다 그거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프로그램 진짜 꼴보기 싫어. 나 혼자 살다가 이 국가 다 뒤져요, 진짜. 맨날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맨날 술만 마시고 앉아서 떡볶이 맛있고, 배달 시켜 먹고, 뭔 이상한 도롱뇽 같은 거 키우고, 애완동물 키우는 것만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 보고 있는 젊은 애들이 도대체 왜 결혼을 하겠어요? 전 내가 장담하건대, 나 혼자 산다고 계속 틀어놓는 국가 국익이 절대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거 계속 그게 틀어놓을 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그 생각을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경고드리는 거예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다 까먹는 게 그 나 혼자 산다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출산, 재벌구조, 혁신기술 부재 이거 정말